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격 수업이 이틀이 더 생겨서 원격 수업을 더 길게 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쌍방향 수업을 할까 또 이 녹음해서 올릴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길지 않은 원격 수업 기간 동안 아무래도 교실 수업보다 불편한 것도 많을 텐데 또 쌍방향을 하면 여러분도 많이 번거로울까봐 선생님은 가능하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게 수업을 하려고 녹음 수업을 하는데 또 이것이 또 여러분에게 또 얼마나 또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하면 또 걱정은 한편으로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 기간 동안 선생님이 짧은 기간이더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올리는 걸 듣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좀 준비를 하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 하루만 될 줄 알고 시험 관련 정리를 했는데 또 길어지는 바람에 교과서 내용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요 나가는 내용은 중간고사엔 나오지 않고 그 사이에 보는 수행평가 때 선생님이 요 단원을 가지고 요 단원을 이제 선생님 활동 수업하고 같이 할까 생각 중인데 본문 내용을 잘 들어야 그래도 활동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듣고 수행평가도 준비하고 하는 단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범위가 국어의 문법 요소였고 그 다음은 몇 단원이냐면 교과서 사실은 272쪽에 이거예요. 국어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해서 요 단원은 고전 문법, 우리나라 중세국어, 조선시대 국어 현상을 공부하는 단원인데 여러분 현대국어 문법도 어려운데 조선시대의 국어 문법이라고 하면 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국어만큼 세밀하고 정밀하게 문법 현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쉬운 일반 내용만 실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배우지만 그래도 너무 일찍 배워두면 나 이런 거 너무 일찍 배워두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볼 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잊어버려서 힘들 것 같아서 국어의 어제와 오늘 단어는 선생님이 저기 때 잠시만요 이게 잘 들어가고 있나 국어의 어제와 오늘 단어는 선생님이 잠깐만 잘 녹음되고 있구나. 국어의 어제와 오늘 단어는 선생님이 저기 때 하도록 하겠어요. 기말고사 직전에 하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녹화 수업을 하다 보면 생각으로 선생님이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수업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 시간을 보려고 적절하게 조절하려고 여기 녹화를 밑에 띄워놨어. 아유 정말 어렵지 않게 해주려니까 그러네. 그럼 오늘은 여러분 282쪽 한국어의 위상과 미래라는 단원을 배울 거예요. 한국어의 위상과 미래라는 단원을 배울 텐데 여기 지금 우리나라 우리 한국어의 어떤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입 영상이 어떤 내용인가 이거는 조금 수업 때 보여줄게. 오늘은 본문만 선생님 읽어도 시간이 길 것 같아가지고 본문 빨리 볼게요. 한 장 넘겨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세계화 속의 한국어의 위상과 미래를 다루는 설명문, 우리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에 대한 글인데 딱딱하다고 생각하면 딱딱하지만 요즘 한류와 관련해서 우리말 자체도 굉장한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우리말 자체가 한국어 또는 그리고 특히 한글이라는 이 문자 체계 자체는 굉장한 컨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배워서 또 여러분 삶에 응용하고 또 자부심을 갖는 단원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으네. 교과서 284쪽 봅니다. 선생님이 글을 그냥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본문 따라오면서 요즘 그 유튜브 같은 데도 책 읽어주는 그 유명하잖아 많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선생님이 본문 쭉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어렵지 않게 쭉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고 원격 수업을 녹음된 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100을 이해한다라고 선생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업을 한다 하고 선생님은 가능하면 힘들지 않게 수업을 하려고 선생님도 준비하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귀찮아도 좀 들어주는 자세 그 정도는 가져줘야 될 것 같아. 한국어의 이상과 미래 본문 볼게요. 원래 설명문 읽을 때는 선생님이 중심 내용 위주로 막 설명하면서 읽는데 이 글은 우리 말, 우리 글에 관련된 어떤 마음가짐을 다루는 글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쭉 읽겠습니다. 현대는 세계가 하나의 말과 같은 지구촌 시대다. 한 민족이라고 해서 한 나라에서만 살지 않으며 한 언어라고 해서 한 곳에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계 공통어라고 하는 영어 우리도 많이 사용하고 그죠?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각지의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 살고 있고 우리 민족 역시 전 세계에 고루 퍼져 살고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 어렸을 때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그래도 그냥 좀 현실로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면 외국인을 많이 못 봤어. 선생님이 실물 외국인, 텔레비전 말고 실물 외국인을 본 것은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은 뭐 단일 민족 이런 게 되게 강한 어떤 그런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단일 민족을 강조하면 배타적인 사람으로 또 배타적 인식으로 또 느껴질 정도로 세계와 교류하면서 살고 있죠. 우리 민족 역시 전 세계에 고루 퍼져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 보급 기관은 4천여 개가 있대요. 4천여 개. 처음 난 400여 개인가 했는데 4천여 개예요. 이들 기관의 수강생은 30만 명에 달하며 아마 이 글이 쓰여지고 교과서에 실린 것이 한참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사이에 한류가 굉장한 컨텐츠로 지금 부각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생각에는 이 데이터보다도 훨씬 늘었을 것 같아.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나라 안팎에서 발간한 한국어 교재는 3,400권 가량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봐볼게. 밑에 표 한 봐보자. 세종학당이 130개소에서 37,000. 한글 학교가 굉장히 많네. 한글 학교 선생님 숫자가 약한데도 봤더니 얼핏 봐도 10만 명이 넘어요. 한국 학교가 있어요. 한국 학교에서도 12,000. 한국 교육원 3만 명. 국외대학의 한국어 강좌들, 대학에서 가르치는 강좌들도 이렇게 5만 명. 한국어 수강 과목이 이게 뭐야? 일시, 백, 천, 8만 명. 한글 학교가 가장 많네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한국어 능력 시험은 2013년, 지금 이것도 벌써 거의 10년 다 돼 가잖아요. 전 세계 61개국 194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는데 응시자 수가 17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외국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국어 사용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훨씬 많아졌어요. 또한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 다양한 나라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고 태국은 2018년도부터 대학 입학시험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추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지금 이 글이 쓰여졌을 때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으리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한국어의 높아진 위상을 말할 때 한글의 우수성은 정말 빠뜨릴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한글은 창제가 문서화, 책으로 되어서 남아있는 유일한 문자일 뿐만 아니라 그 창제 원리가 과학적으로 풀어서 책으로 쓰여진 가장 유일한 문자예요. 많은 문자들이 있지만 한글처럼 언제, 어떻게,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자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창작품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영어나 한문을 얘기해 볼게요. 한문은 우리가
갑골 문자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 그것은 그냥 설화예요. 막 설화. 옛날 이야기 거북이 등짝에 뭐 글자가 써져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림이 문자로 정착된 형태죠. 그래서 상형 문자에서 출발한 거야. 영어의 알파벳 뭐라고 하죠? 이게 뭐 이렇게 쐐기 문자 맞아. 쐐기 문자로 했던 것 같아요. 막 진흙에 쐐기 이렇게 새겨놓은 그런 문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변형되고 갈고 다듬어져서 하나의 언어 체계, 문자로 정착된 거죠.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산물이에요. 그런데 한글은 창작물이야. 누군가가 만들었다. 창작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거부터가 창작물 창작물이라는 것부터가 아주 달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훈민정음은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고 거의 세종의 독창적 창작물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편전 학자들은 세종이 만든 한글을 연구해서 책을 만든 사람들이지 한글 자체를 창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한글 창제는 그 당시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 안에서 오히려 이것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 대세가 아니고 아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단처럼 받아들여질 만큼 세종이 왕이면서도 조용히 만들었던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용히 만들었고 이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실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실험할 사람도 없으니까 왕자, 공주 뭐 이런 사람들에게 문자를 실험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왕실에서 가장 먼저 보급되었어요. 한글이. 그래서 우리 궁서체 같은 거 나오잖아요. 왕실에서 가장 먼저 보급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로라도 좀 들어야 돼요. 한글은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웠던 것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이 훈민정음이라고 들었죠. 그죠? 훈민정음은 한 글의 이름, 문자 이름이기도 하고 책의 이름이기도 해요.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1443년 음력 12월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1444년 1월쯤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반포를 했어요. 그때 만들었고, 내가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요거는 기록으로 남아있죠. 조선은 모든 기록, 왕실의 모든 이 기록을 조선 왕조 실록에 실었는데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아주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종대왕이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서 국지어음이 그게 이제 왕조실록에 실려 있고 이 24자를 만들어서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지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고 이 문자를 가지고 세종이 지편전은 당대 최고의 지적 연구 기관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뭐 서울대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이 연구 인력들에게 이 문자를 설명하는 책을 만들어라 라고 명을 내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문자 24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이 문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만든 문자인지, 왜 만든 문자인지, 그 다음에 이 문자에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지를 책으로 만들어라 라고 해서 이 책을 만드는 것이 무려 2년 넘게 걸렸어요. 2년 넘게 만들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또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문자 이름이기도 하고 책의 이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한글날을 보냈죠. 그죠? 한글날 볼 때 제 600몇 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한글날의 기운이 뭐냐면, 이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반포를 해요. 공식적으로 반포한 해가 1446년, 실록에 의하면 1446년 음력 9월 상한이라고 해. 음력 9월 상한. 그럼 이 음력 9월이면 양력으로 10월이 되겠죠. 상한이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기간인데
그 사이 기간은 날짜는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9월이니까 이제 10월 9일 정도로 해서 그날이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한글날의 기원으로 생각해서 한글 학자들이 초기 한글 학자들이 그날이 한글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반포된 날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글날 제600몇 돌 한글날 하는 날은 뭐냐면 세종대왕님이 24개의 문자를 만든 다음 그 다음에 2년 좀 지나서 1446년 음력 9월 상한 그때 훈민정음 책이 만들어져서 배포된 그 해를 그날을 훈민정음 한글날의 기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책은 선생님이 여러분 나중에 교실에 오면 요거 보강 수업하면서 보여줄 텐데 제일 앞부분에 서문이 있어요. 어제 서문이라고 해서 왕이 이 책을 이 문자를 왜 만들었는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그 부분 그게 왕이 이 문자를 왜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배웠죠. 왕이 쓴 서문, 책의 서문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의라고 나와요. 예의. 예의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처음 보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처음 보잖아요. 이 처음 보는 문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야. 24개 문제 예를 들면 기역난 엄소리니 군자, 인군 군자 사람들이 다 아는 군자의 첫 소리와 같으니라. 니은은 헛소리니 스물 은자를 써서 은자의 마지막 소리와 같으니라 해서 24개 글자의 소리를 당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한자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훈민정음이란 책은 한글로 쓰인 책이 아니라 한문으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당대 사람들은 한문만 알기 때문에 한문으로 써야 이해라 해서 한문으로 써졌어요. 그래서 요 어제 서문과 예의까지는 누가 썼냐면 직접 세종대왕님이 쓰셨어요. 세종대왕님 직접 쓰셨고 그 뒷부분이 뭐냐면 해례라고 있어요. 해례. 해례가 뭐냐 하면 이 문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부터가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쓴 부분이에요. 해례 부분이 그래서 해례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초성, 중성, 종성의 제자 원리, 초성의 초성 기본 글자를 발음 기간을 본뜨고 가획을 했다. 또 이체자 배웠죠, 그죠? 상형의 원리, 가액의 원리, 이체자 세 개 원리에 따라서 자음 만든 원리. 그 다음 모음은 유교의 삼재, 유교 정신을 넣어서 천지인을 가지고 추출자 만들고 제출자 만든 원리를 명료하게 아주 과학적으로 해석해서 풀어놓은 부분이 해례이고 그 해례 그 뒷부분에 보면 훈민정음은 당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문자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기 때문에 이 24개의 문자에 대해서 전부 다 이 기억부터 이 모든 글자에 유교 정신을 다 설명해줘요. 유교 정신을 놓고 심지어는 그 뒷부분에 보면 글자마다 아주 긴 한시까지 지어서 사람들 당시 사대부 계층들이 이 문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배우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잘 설명해 놓았어요. 그 해례 부분이 쭉 굉장히 길고 그 제일 뒤에가 정인지라는 분, 집현전 학자 중에 이 책을 만드는 훈민정음 책을 만드는데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정인지라는 분의 이 서문 책에 대한 서문이죠. 요즘으로 치면 추천사 같은 서문인데 이 서문은 원래 앞에 실리지만 앞부분에 왕의 서문이 있죠. 어제 서문, 왕이 지은 서문이 있기 때문에 왕의 서문과 나란히 넣을 수 없어서 제일 뒷부분에 정인지 서문은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 훈민정음이란 책은 이 앞부분에 어제 서문, 예의, 해례, 정인지 서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책은 잃어버렸었어요. 세종대왕님이 만드시고 책까지 이렇게 쫙 찍어가지고 당시 사대부들에게 아주 대대적으로 큰 국가적 행사로 이걸 나누어 줬는데 관리들에게 당연히 조선 전기 세종대왕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이렇게 여러 정쟁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이 책 한글이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이 왕의 어떤 실정, 왕이 잘못한 것들을 막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대자보 같은 방을 붙이는데 한글로 쓰여진 사건이 몇 번 있어 버렸어요. 두어 번. 그러면서 사대부들이 이 한글 쓰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려 하니까 왕으로부터 하사받았던 훈민정음이란 책을 다 불태워버리거나 숨기거나 그러면서 이 책이 소실돼서 없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책이 소실돼서 없어져 버리고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만 남았냐면 긴 훈민정음이라는 책의 앞부분 왕이 지었던 어제서문하고 예의 부분은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 그것을 언해본이라고 하는데 그 언해본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제서문과 예의 부분은 봤지만 해례 부분을 보지 못한 거야. 해례가 뭐냐면 가장 핵심이거든. 이 문자를 어떤 원리로 지었는지, 이 문자에 어떤 유교 원리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핵심 부분이 다 소실됐기 때문에 몰랐어요.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야.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간송 전영필이라는 분께서 조선시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해방 직후까지 사셨던 간송 전영필이라는 분께서 이 해례본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 전영필 분께서 이것을 발견하고 소장하게 되셨고 그 소장한 것은 지금 현재 간송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늘 전시하지 않고 특별전할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불탄 숭례문인데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받은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이 있지만 사실 가장 길게 우리 현재까지의 삶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훈민정음 한글이고 한글을 국보 1호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운동까지 있을 정도에서 간송 전영필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가끔 한글날 같은 특별전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실물을 볼 수 있어요. 실물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한 2000년대에 상주 지역에서 또 하나 상주본이 발견되었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재밌어서 선생님이 요거 해례본이 발견된 훈민정음 책은 문자로서의 훈민정음하고 이름이 헷갈려서 그 해례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해례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 간송본과 상주본의 이 찾은 과정은 아주 재밌는 드라마 같기 때문에 교실에서 선생님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글의 우수성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우수성을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훈민정음의 이 해례본입니다. 한글은 요즘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 24자를 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풀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소리 문자의 우수성, 소리와 문자의 일치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고 알파벳과 달리 자음과 모음을 모았습니다. 알파벳은 풀어쓰죠. 모아쓰기의 장점은 이것도 참 아주 신의 한 수예요. 소리 글자인데 모아 쓴다라는 것은 중학교 때 다 배웠어야 되는데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이 모아 써버릴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는가는 이것도 선생님이 칠판 수업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모아 쓰기 때문에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한글을 활용하면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글자와 소리가 일치해 가장 소리에 근접한 문자입니다. 영어는 어떠냐면 영어 알파벳의 가장 핵심 단점은 뭐냐 하면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모음이 5개밖에 없어서 모음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 알파벳의 모음은 하나의 모음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내버려. 그래서 소리와 발음의 일치가 떨어지는데 한글은 의도적으로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소리를 표현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할 때 가장 유용할 수 있어요. 소리와 문자가 일치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입력 기술은 영어가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사용 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AI가 가장 많이 집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그렇고 기술적으로는 한글이 소리와 문자 일치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바로
입력하기, 컴퓨터가 인식하기는 가장 좋은 기술이에요. 잘 발전시키면 가장 한글이 정보화시기 우수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또 자음과 모음의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판을 움직이는 속도도 훨씬 빠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은 한국어와 한글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외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어떠한가? 오른쪽에 설문 결과에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한글과 한국어를 아끼고 사랑하며 맞춤법과 어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다고 생각해. 그러나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한국어를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습관처럼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랐던 걸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맞춤법 규정을 배우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문맹률, 글자를 모르는 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여러분들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문맹률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아주 높습니다. 자, 그것은 물론 우리 민족이 똑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글이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한글이 너무 쉬워서 한나절이면 배운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외국 사람들 가지고 실험한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쉽게 배우다니, 빨리 배우다니. 자기들 말을 쓰는데도 이 한글 자음과 모음을 활용하면 금방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한글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맹률과 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문을 자판으로 쓰면서 한문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봐요. 뜻글자. 그걸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도 중국 사람들 자판 쓸 때 병음을 쓰거나 영어 발음 알파벳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중국어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문자는 한글이에요. 왜냐하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 때 중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어떤 아주 굉장히 의도적인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중심되는 세력 있는 언어가 중국어였고 한자였기 때문에 이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한글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어를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소리 글자는 한글이에요. 한글.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안 하겠지만 자, 또 외래어 한자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외국어나 외래어를 섞어서 쓰면 세련되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어요, 우리에게. 그죠? 한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똑똑해 보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민원 문서와 같은 공문서와 계약에 사용하는 각종 문서에 한자어가 지나치게 많이 쓰여. 이건 왜냐하면 일본어의 영향 때문이에요. 우리가 근대화될 때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일본어는 소리 글자인데 여러분 일본어 배워보면 자음과 모음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걔네들 음절 문자라 그래. 여러분 중학교 때 음소 문자와 음절 문자의 차이를 배웠을지 모르는데 음절 문자는 모든 소리를 문자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어는 한자어를 갖다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근대화될 때 일본 영향을 받으니까 공문서 같은데 또 기술 여러분 이거 실제 현장 나가보면 기술 분야에 일본어 많이 쓰여요. 그 영향으로 우리도 한자 많이 쓰죠. 그리고 조선시대 한자 많이 쓰기도 했고 많이 쓰여 사람들이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어, 외래어, 한자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여기 더 길어지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겠다. 선생님이 오늘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 오늘 기억할 거는 한국어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이고 여기에서 한국어가 지금 왜 우수한 문자인가 선생님은 간략하게 말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100%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중학교 때 잘 배운 사람들이 이게 중학교 교육과정에 명료하게 들어있어요. 한글 창제 원리와 우수성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선생님 교실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하여튼 다음 시간에 원격이 끝나면 교실에서 좀 더 하고, 교실에서 원격이 좀 저기 한 차시가 더 있는가는 여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네 반을 맞추려고 하면 원격은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하고 교실에서 내용을 좀 더 보강하도록 할게요. 내용은 좀 길었지만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들었을 테니까 내용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세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